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이면 생각나는 그 사람 김 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이제 주말인데, 네. 근데 벌써 6월달이 훌쩍 다가오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뭐 다음 달이면은 여름일 거예요. 또 날도 덥고 곧 여름이네. 네. 그렇구만. 네. 인생 무상 정말 본격적으로 배 감독이 힘들어지는 계절이 오는 거죠. 덥다. 네. 육수가 나오겠구만. 어디 올해는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휴가요? 휴가나 뭐 이런 걸로? 김프로쇼란데 이제 어디 휴가일까? 아니 왜 휴가 가면 되지? 그래. 뭐 잠깐 쉬고? 뭐 한 주 이렇게 딱 닫고 우리도 휴가 가야지. 그래. 네. 우리도 휴가가 있어야지. 글쎄요. 어디 가지? 그러니까 이런 또 너무 현실적인 휴가지를 찾게 되잖아. 네. 이거 말고 생뚱맞게 한 번쯤 가고 싶은데 이게 차라리 홍콩. 홍콩. 네. 홍콩 가서 전 주성치 영화 촬영지를 좀 둘러보고 싶습니다. 진짜. 그거 네. 재밌겠다. 홍콩. 네. 그러네. 배 감독은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저는 그냥 이건 굉장히 실리적인 선택인데 라오스를 한번 가고 싶어요. 라오스? 네. 베트남 지인이 라오스? 있는? 네. 네. 라오스에 제 지인이 있거든요. 아. 물가도 싸대. 라오스는 그리고 꽃청춘 뭐 이런 시리즈로 유명해지긴 했는데 다른 데보단 그래도 조금 관광객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숙박 이런 부분도 좀 편하게 예. 눌러앉아 있다가. 전 유럽을 가보고 싶어요. 아, 유럽. 유럽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태어나서. 야, 한 2주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지. 지금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만약에 언젠가. 간다 그러면 유럽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유럽도 많잖아. 어디 뭐 가면 되지. 동유럽, 북유럽 뭐 지중해. 똑같아. 다 똑같아.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지. 그냥 미지의 세계야. 콜럼버스의 마음으로 간 거지. 아, 그렇구나. 네. 난 그럼 되게 생뚱맞게 난 미국을 안 가봤으니까 미국 되게 가고 싶다. 이 사람들. 너 달나라 안 가봤으니까 달나라. 난 똑같은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 네. 그렇군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사실 매우 생뚱맞기도 하고, 당차기도 하고. 네.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상이 여태까지 들어왔던 분들의 사연과는 너무 달라서. 그러게. 고등학생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등학생 중에도 청취자가 있군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되게 반갑더라. 일단 한번 김 선생님이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김프로쇼를 좋아하는 고2 남학생입니다. 영화도 좋아하고 책 소개도 좋고 쉽게 이야기해주시는 시사야부리도 좋아합니다. 저는 이때껏 살면서 한 번도 이성에 관심이 없어 아주 착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새학년이 시작된 지난 3월 운명의 장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영어를 담당하는 새로 부임해 오신 영어쌤, 여선생님이십니다. 제게는 여신같이 다가오신 뭐랄까요, 보는 순간부터 막 빛이 발산되는 느낌? 제 곁을 지나갈 때면 향기에 너무 취하고 손을 뻗어서 무슨 말을 하실 때는 마치 저를 보고 오라고 손짓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짝사랑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마음으로만 좋아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제 몸이 그걸 자꾸 방해합니다. 선생님만 보면 자꾸 벌떡 서버리고 심지어 자기 전에도 선생님 생각을 하면 그걸 하곤 합니다. 죄책감도 들고 이러면 안 되겠다면서 또 자꾸 그렇게 돼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경한 일을 안 할 수 있을지 형들의 의견과 충고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은 대학 들어가면 선생님께 고백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Are the moons too bright? The chains too tight? The beast won't go to 이 새끼. 야, 이거 사연 읽기 힘들었다. 와. 뭘 써놓은 거야, 이 새끼야. 귀엽네요. 네. 귀엽네. 귀엽네요. 마냥 귀엽다고 말하기엔 사연의 구체성이 굉장합니다. 그래요? 네. 야, 뭐 옛날에 선생님 중에 연정을 품었던 이런 경우 있어요? 중학생 때 좀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었죠. 중학교 때. 네. 근데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그렇군요. 요런 식으로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전 아직도 기억나는 선생님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사회 선생님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분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만난 첫 여선생님이에요. 사회 선생님.
근데 너무 입이 거친 거야. 사회 선생님이? 진짜로. 네. 정말 입이 거치고, 결혼 안 하신 미혼의 여성 선생님이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중후반이었겠지. 근데 입이 너무 걸걸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원치 않는데, 야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징계 먹었어요. 진짜? 그래서 딸 학교 갔어. 우리 2학년 때. 그분이 이제 기억에 남고. 쉽지 않다. 그분을 좋아했다고? 아니, 기억에 남는다는 거지. 기억이 왜 남아? 왜냐하면, 나이 들면, 여자들은 다 저렇게 되는 건가? 약간 잘못된 인식을,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하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2학년 때 제가 좀 좋아했던 여선생님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아직 제가 이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이 저랑 같습니다. 배 선생님이군요. 네, 배 선생님인데, 수학 선생님이에요. 수학을 좋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중학생들이. 수학 좋아하셨어요? 수학 시간을 뭐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뭐 그냥 대충 그냥 뭐 산수 좋아하고 수학 좋아. 근데 이 선생님이 조디 포스터를 닮았어요. 이야. 그래서 내가 수학을 진짜 열심히 했어. 야. 나가가지고 어려운 문제 내가 풀면 선생님이 한 번씩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쓰다듬어 주는데, 이야 이거 전체 수학 내가 다 풀어야지. 약간 뭐 요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정말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체벌을 그때까지는 하잖아요. 네. 얼굴도 조디 포스터 닮았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내가 이제 잘하면 칭찬도 해주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혼낼 때 너무 무서워. 회초리로 진짜 사정없이 때리거든요. 팔뚝 스윙은 블랙이더군요. 네. 뭐 그래서 좀 좋아했던 기억이. 그래서 뭐 고등학교 가서도 한 번씩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했는데 담임이 아님에도 뭐 그 뒤로는 본 적이 없게. 그럼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네. 그랬었어요? 어떤 판타지를. 네. 그러진 않았어. 동시에 뭐 다른 같은 나이 또래를 또 좋아하던. 아니 뭐 이게 학원 애들도 있고 많은데 굳이 내가 선생님을 약간. 전 중3 때 사회 선생님을 좋아했던. 잠깐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구나. 네. 그럼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러진 않았어. 그랬나요? 그러지 않아. 그거보다 순수했어. 그래. 순수함을 지키고 싶었어. 내가 편지를 한번 쓴 적 있지.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결혼하셨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29인가 그러셨던 것 같아. 되게 예쁘셨는데 결혼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없었어. 아직 누나라고 부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썼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없지. 지금 생각하면 그치. 어처구니 없을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딱 그건데. 그렇지. 그래서 내가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편지를 썼거든. 근데 이제 결혼하시고 편지 답장 없으시고. 네. 그래서 그냥 중학교를 졸업했죠. 네, 졸업하고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막 달려오는 거야. 정말. 그러더니 요한아. 답장 못 해줘서 미안해. 진짜. 그리고 갔어. 이야. 아름답다, 아름다워. 밀당 제대로 하시네. 야, 마지막. 근데 마지막 제가 장면은. 그 편지를 썼을 때는 학기 초였거든. 근데 학기 초에 그렇게 하고 이제 약간 뻘쭘하게 그냥 지나갔는데 졸업할 때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마지막에 이제 인생의 깊은 기억 하나 주시는 거죠. 그니까 되게 그럴 줄 알았는데 이미 그때 나의 마음에 딴 사람이 있었거든.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반전이다. 되게 생뚱맞게 뭐야. 반전이다. 반전이었지. 그렇지. 보통 이렇게 딴 사람이 생기구나, 좀 재빨리. 그때는 여기 내가 연정을 품은 다른 이제 누나가 있었거든. 그래. 그때는 누나를 좋아했네. 그러네, 그때까지. 호리부동한 사람? 무슨 원칙이니 뭐니 하더니. 그땐 누나를 좋아했어. 근데 중학교 때까지 누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백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학기 말에 보자. 그래, 학기 말에. 학기 말에 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불경한 일을 안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 따위는 없습니다. 아니 질릴 때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질릴 때까지 하면 안 하게 돼. 그래, 이 불경한 뭘 불경해? 그러니까. 그리고 뭐 멈추려 한다고 멈춰지니 그게 네가? 그 사춘기에 성적 판타지들에 대한 다룬 영화들도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럼요. 결국엔 안 멈춰진다가 결론이잖아. 그렇지. 그 영화의 모든 것들은. 아니 건강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불경하고 무슨 꼭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삐뚤어져요. 그러면 이게 더 음성화될수록 이게 더 안 좋은 거거든. 내가 나를 그냥 인정을 해야 돼. 앞에 보면 저는 이때껏 살면서 한 번도 이성에 관심이 없이 아주 착하게 잘 살았다 그러는데 이것부터가 잘못된 생각이야. 이성에 관심이 없이 난 착하게 살았는데 지금 난 굉장히 잘못돼 있다. 요 센스가 굉장히 별로 안 좋은 감각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사실 고2 정도 나이면 왕성할 때거든요. 네. 시작인 거야. 그럼요. 네. 춘향전을 보면 실제로 그 나이가 되게 어려워요. 네. 춘향이 심청이가 그렇죠. 춘향이 심청이 같이 미안해. 나오니?
춘향이랑 춘향전에 심청이가 나오는 어벤져스야? 둘이 사겨. 이거 뭐야, 야, 이거는 조선 어벤져스네요. 시대를, 야. 그렇지. 심청 아버지랑 이몽룡이랑 사겨. 그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큰 파국이 이뤄지네요. 그래서 네. 거북이 타고 막 이렇게 그렇죠. 하여튼 춘향이랑 이몽룡이랑 되게 네. 어린 나이에요. 방금 배 감독 말한 포인트가 좋고요. 네, 네. 근데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게 있다면 액션으로 뭔가 이제 선생님께 실제로 행사하게 되는 그런 충동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편지까지입니다. 절대. 편지까지. 네. 그래. 문자도 안 돼. 안 돼요. 카톡도 안 돼. 카톡 안 돼? 편지, 손편지. 손편지까지만. 손편지까지만. 이메일까지로. 안 돼, 안 돼. 이메일도 안 돼. 이메일 너무 손편지? 그런 거. 손편지. 그렇지. 이메일도 스마트폰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글씨체에 자신 없으면 어떻게? 왜냐면, 이메일이나 이런 수단은, 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기까지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 네, 근데, 손편지는 써야죠? 접어가지고 붙여야죠? 그걸 갖다 주는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갖다 줘야지. 이것까지 하기가 굉장히, 왜냐면 이걸 썼다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못 봐줘.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찢어버리는 편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밤에 센체저가 썼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이 맞아. 이게 여러 가지 잘못된 걸 막을 수 있는데 이게 문자나 혹시 뭐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거는 내가 센체져가지고 써가지고 보내기가 너무 쉽거든요. 맞아.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게 계속 패턴이 되다 보면 스토커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딱 안 돼. 손편지까지만. 편지는 한번 써서 보내는 건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마음은 대학 들어가면 선생님께 고백이라고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걱정하지 마. 이 마음이 야, 많아 지금. 그때까지 안 가. 너 일단 그래. 대학을 가자. 대학을 가면 대학도 해결된다. 가고. 네. 마음은 건강하고 소중합니다. 그럼요. 네, 괜찮고 그리고 이 마음을 고백을 하는 거는 나중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훈련이니까 네. 편지 한번 써라. 그래. 참지 마. 참지 말고 솔직히 제가 선생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편지 보내도 돼요. 네. 편지 쓰면 못 보낼 거야. 제가 아침에 이거- 보고 버릴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김프로 말한 것처럼 썼는데 못 보내. 그럼 거기까지인 거야. 그래. 거기까지인 그럼. 거야. 그런데 실제로 보내기까지 했다. 그러면 향후에 펼쳐질 어떤 이성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한 발을 뛰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리고 이때부터는 만약에 보냈는데 뭐 한 사람이 여성으로 뭐 보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존중하셔야 돼요. 공을 던졌으니까 상대방이 할 일이지. 그렇죠. 그렇지.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막 받아줘. 그래서 사귀자 이렇게 와. 그래. 그럼 다시 사연을 주세요. 그래. 경찰 신고할게요. 신고해야지 그는. 그렇지. 그럴 일이야? 고3 때 보내라고 한번 얘기해볼까? 그럼 얘가 고3 때까지 참다 고3 때 지 마음이 제풀에 꺾이지 않을까? 고3 때까지 안 가지. 안 가겠지? 그냥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연애 지상주의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면 뭐가 됐든 표시해라. 그래. 네, 그게 좋고 이게 의외로 그래요. 연애란 거는 항상 그 지피지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빵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은 의외로 너 같은 사람들의 고백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다. 많이 받았지. 알았지. 이미. 그러므로 너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프로페셔널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 그럼 그분에게 맡겨라. 그렇지. 네. 그리고 뭐 약간 쓰라린 감정이 오는 비극이 찾아오더라도 그게 너에게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불경한 일에 대한 이제 솔루션. 저희한테 고민하셨는데 이건 뭐 일단 방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래. 문 잠그고 그렇지. 깨끗이 씻고 그렇지. 뭐 그거까지만. 왜 그 얘기 안 해? 휴지 좋은 거 써라. 그래. 그 제때제때 잘 치우고 네. 그렇게 하셔라. 아무튼 뭐 이거는 네. 귀여운 거니까. 맞습니다. 네. 뭐 또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신 여성 청취자분이 혹여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 저희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 네. 아니 근데 저 심청이 춘향이보다는 안 불쾌한 거 진짜 불쾌하면 그게 제일 불쾌하지. 그렇지. 그게 그치. 명작 두 개를 지금 둘이 굉장히 사랑했을 수도 있어. 이게 불쾌한 거라고. 시대를 넘어서. 네. 왜? 왜 지금 뭐? 그렇지. LGBT에 대한 지금 편견 있어? 아, 그래요. 이 사람 정말. 내가 불편하네, 내가. 자 이분은 청결 상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우 중요하지. 저희가 중요하지. 헤이브로 아, 보내드릴게요. 딱 필요하네. 딱 필요하다. 네. 그렇지. 헤이브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지고 김프로쇼 계속 사랑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넌마 대학 간다고 김프로쇼 무시하고 그러지 마. 그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김프로의 전문 분야도 아니고 또 지난번에 한번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물어봤다가 네. 크게 후회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예,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취소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게 굉장히 당황해서 보다가요. 예, 사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식견이 매우 일천하기 때문에 해설을 해주는 것들이 자료가 있어야 뭐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한밤중에 이뤄진 일이니까 이게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 정도는 돼야 여러 군데서 분석하는 기사들을 좀 써놓지 않겠나 예. 싶어가지고 기다렸거든요. 예, 여러 군데서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것들 또 뭐 하루 종일 뉴스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 전문가분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게 굉장히 중대한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그냥 문제 없이 북미 대화가 성사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그냥 이제 제가 빙의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건데 예, 트럼프라는 사람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감각은 훌륭하지만 사업을 오래 했던 사업가이지 뭐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거를 최대한 땡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지금처럼 북한을 상대로 강수를 둔 것이 그 미국 내에서 자기의 입지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거나 내지는 명분이 조금 모자라거나 뭐 이랬던 국면을 좀 타개하기 위한 그러면서 하나 더 나가면 이제 북한이나 다른 데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곳을 좀 길들일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여긴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두 가지로 보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노벨상 받아가지고 북미 대화에서 종전 이끌어내고 굉장히 뭐 다른 사람들이 누구도 하지 못했던 전쟁을 끝내면서 굉장히 큰 거를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래야만 자기가 이제 재선도 가능하고 이후에 자기 모든 이런 정치적인 행보가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달려든다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분석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야, 너의 개인적인 물론 이게 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얘기긴 하지만 너의 개인적인 그 영달을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다 내주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이래도 되겠냐? 라는 매파들의 주장을 과연 트럼프가 얼마나 잘 설득을 하면서 이걸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또 저렇게 막 최선이 다하나 이런 걸로 이제 막 시진핑하고 만난 이후에 막 여러 가지 거슬리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런 마당에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자기가 굉장히 숙이고 가는 모양새로 비춰지면 자기가 여러 가지로 이제 모자라기 때문에 이 장사꾼 마인드로 한번 여러 가지 옵션을 체크해 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인가? 그래서 만약에 최대한 그러니까 여태까지 140자 트위터로 이렇게 모든 거를 즉흥적으로 날려오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140자 안에서는 어떤 다른 뜻으로 자기의 본심과 다르게 읽히면 좀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긴 장문의 편지를 막 썼단 말이에요. 연애 편지 쓰듯이. 그러면서 엄포를 놓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여지는 열어두면서 막 이런 거를 굉장히 길게 썼는데 요지는 아무튼 안 한다. 이런 상황에서 못 한다라고 던진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놀라고 북한의 반응이 두 가지일 거잖아요. 예전처럼 이러면 불바다 만들겠다. 응징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거칠게 나오면 어차피 이런 정도의 시그널을 읽지 못하고 거칠게 나올 정도의 상대라면 북미 회담을 진행해도 유의미하고 대단한 성과를 얻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 접고 공손하게 만약에 왜 이러세요 형 하면서 이렇게 좀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매파들이 야 너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김정은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저렇게 줬다고로 말하는데 가만히 둘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회담 안 한다고 던졌어. 근데 저기서 이렇게 들어오잖아. 이제 받아줘도 되지? 하면 완벽하게
매파들도 자기 페이스에 따라서, 북한도 자기 페이스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수가 되니까, 북한이 공손하게 나오면 자기한테는 최선의 카드인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북한이 세게 나와가지고 깨진다 그러면 책임은 북한에 있는 것이고, 그런 애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자기가 재선을 할 만큼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럼 뭐 여기서는 대북제재 통해가지고 이렇게 다음 수를 만드는 게 낫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장사꾼 마인드라 그러면 자기 이익을 우선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걸 한번 던져볼 만한 카드죠. 대신에 자기가 책임을 안 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책임을 안 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처럼 해왔던 패턴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트위터로 무책임하게 던진다든지 아니면 TV에 나와가지고 그냥 막 막무가내로 던진다든지 아니면 편지 쓰는 것도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북한이 화를 낼 수밖에 없게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최대한 공손하게 최대한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면서 그렇게 써놓고 여지도 남겨두고 전화해라. 전화가 뭐 어떻게 했으면 편지라도 해라. 뭐 이렇게까지 다 남겨놓으면 예.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세게 하면 완전히 북한이 다 자기 이제 책임으로 가져가게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 이 양반이 마치 부동산 협상하듯이 뭐 큰 회사 이렇게 먹을지 말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딜하듯이 북한하고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인상평을 하게 됐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 북한이 또 이제 공손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되게 조심조심하면서 이제 또 한국 입장에서는 또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중국에도 나름대로 엄포를 놓고 북한도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가지고 가고 뭐 이런 상황이면 미국이나 북한이나 둘 다 회담 자체를 찌그러뜨려 버리지는 말고 한번 잘해봅시다라는 의지의 확인은 어느 정도 이 썸 타는 남녀처럼 된 게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요 다음에는 이제 큰 변수만 안 생기면 굉장히 도발하는 무슨 이 변수만 생기지 않으면 제 날짜에 하거나 혹은 제 날짜보다 조금 미뤄진 때 회담이 그대로 진행되면서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전 뭐 제 이제 개인적인 희망이 섞인 거기는 합니다만 예.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8분 지났는데 뭐 쓸데없는 말 했습니까? 하나만한 얘기 이미 다 어디서 들었을 법한 이야기 이제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생각했단 말이야. 예. 남의 거 베껴서. 예.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북미정상회담 취소 소식 짚어봤고, 굉장히 통찰력 있는 분석이고, 그렇지 않아도 김계관 외무상이 어제 아침에 이제 반응을 보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뭐 하여튼 대화에 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이에 트럼프가 김계관의 따뜻하고 생산적인 성명은 매우 좋은 뉴스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참 이 둘이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야말로 밀당의 탐색전을 또 실컷 벌이는 모습을 또 우리가 봤는데 아이고 참 우리 국민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한 마음을 가졌다가 또 쓸어담는 그런 상황 참 멀미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니까 잘 돼가지고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요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좀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지켜보는 내내 가슴이 그냥 쫄깃쫄깃합니다. 네. 또 그 하나만한 이야기를 또 40초 더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MB 이야기 가겠습니다. MB가 네. 법정에 나왔어요. 아니, MB가 너무 관심을 못 받으셔가지고. 예. 제 마음이 다 짠합니다, 지금. 그런데 말이죠. MB보다 더 참담한 경우가 바로 손학규 형님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제 손학규 형님은 이 정계를 좀 은퇴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본인이 뭔가 이 액션을 하심으로 인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거든요. 이제 다음 수순에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신다 그러면 어디서 뭐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거나 뭐 핵도발이 일어나거나 이런 정도로 커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쯤에서 그냥 정리 좀 하시라. 그래서 우리 정상근 기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손학규 징크스는 이거는 과학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거의 그런 수준이죠, 지금. 그렇죠. 예. MB가 이제 구속 62일 만에 박근혜 재판 1년째 되는 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구주기 기일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첫 재판을 가졌습니다.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제가 9년 전 5월 23일 날 그 황망한 소식을 듣고 이제 막 뭐 뛰어나가가지고 이렇게 뉴스를 만들고 하던 때가 아직도 조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야, 이게 진짜
굉장히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딱 그날에 맞춰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던 날에 1년에 맞춰가지고 또 누구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이렇게 뭐 찾아가지고 써놨던데 503과 716번을 합치면 1219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생일이기도 하고 결혼기념일이기도 하고 예. 뭐 대통령 당선된 날이기도 한 뭐 이런 날짜가 또 나오니까 아무튼 야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나 싶은 생각이 굉장히 조금 묘한 기분이 들었는데 공판 준비기를 2차례 가져서 그때 이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할 건지 뭐 증거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쭉 했고 거기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이건 뭐지 하고 생각할 만한 뉴스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전부 다 그냥 인정한 거였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증인을 불러다 세워놓고 검찰이 저거 잘못한 거니까 저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거짓말이니까 판사님 앞에서 우리가 공방을 벌일 테니까 진위 여부를 한번 따져봐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증인 신청을 하는 건데 그걸 전부 안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이제 해설을 하기로 이건 사실상 항복한 거다. MB가 그냥 다 항복했다고 생각해야 되는구나. 근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했던 사람이 예. 이렇게 증거를 싹 다 인정하고 항복 선언을 하는 게 이건 포기한 건가?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었는데 예. 첫 재판에 나와가지고는 여전히 다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증거에 동의한다가 곧 혐의를 인정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되게 증거에 동의한다면은 혐의를 인정한다. 이걸로 그동안은 도식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데 검찰과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뭐 증인신문 조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증거라고 사용을 하거든요. 검찰에 나와서 김용민 씨가 김프로를 때렸다고 얘기했다. 네. 근데 김프로 입장에서 억울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법정에 가가지고 아니 판사님 저 양반이 저한테 맞았다 그러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 저 검찰에 나가가지고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수가 있어서 저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냥 진술조서를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검찰에서 나와서 한 김용민이 한 모든 말을 다 인정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억울한 사람들은 불러요. 법정에 불러가지고 김용민 보세요. 저렇게 살쪄가지고 뒤룩뒤룩 하는 말 자체가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막 그 고성도 오가고 싸우기도 하고 그때 몇 시에 뭐 했냐 어디에 뭐 있지 않았냐 막 하면 이제 김용민이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문이 막히겠죠. 그러면 판사님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검찰에서 거짓말을 했군요. 그러면 김프로는 무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되게 억울한 사람들은 끝까지 증인을 불러 세워놓고 거기서 막 다퉈가지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건 뭐 그냥 너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라서.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불렀어요. 근데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 족족 말이 안 되는 얘기여서 저 사람은 그냥 재판 시간을 뭐 증인을 불러다 놓으면 이제 뭐 사실관계도 확인해야죠. 나오면 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진행하고 하면 굉장히 재판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재판 자체를 길게 가져가 가지고 6개월 구속 기간 되면 어떻게 한번 밖에 나와 보려고 이제 그런 이제 꼼수를 나름대로 쓴 건데 그래서 MB가 들어갔을 때도 그런 또 꼼수를 쓰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 이게 공판 준비기일에 이걸 증인신문 한 거를 인정한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다툴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이었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검찰에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을 다 그대로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 그럼 이거는 사실상 항복했다는 얘기여서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손 든 건데? 라고 했는데 그래서 첫 재판에 나와가지고 MB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에 사실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서초동 사람들은. 근데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혐의는 전부 다 부인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표면적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같이 국정을 하면서 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불러다 세워다 놓고 이제 막 뭐 갑론을박 하는 게 모양도 보기가 안 좋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보호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택도 없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뭘 보호해줍니까? 누가 누구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이제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그냥 웃을 만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도대체 법을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걸 들으면서 박장대소를 하고 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네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가? 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뭐 일부, 아주 일부는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길래 도대체 저렇게 나와서 헛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은 안 보려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괜히 사람들을 더 자극하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튀어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그 증거 관계만으로도 자기가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거기서 괜히 갑론을박하다가 완전히 말문이 막히거나 뭐 이런 게 기자들 앞에서 생생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정치 보복을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차라리 그냥 알아듣는 사람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내가 정치 보복을 당했어요 하는 메시지라도 좀 전해보자. 이런 계산을 아주 얄팍하게 한 게 아닌가 싶고 이 말인즉슨 굉장히 후달리잖아요. 여러 가지로 봐도 그냥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 수로 박근혜 같이 그냥 뻔히 보이는 그리고 이미 한번 1년 전에 한번 썼던 그런 거를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다 인정하되 나와가지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가 뭔가 억울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보여보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보자 그러면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뭐 이해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김백준 씨가 상당히 많은 내용의 증언을 했고요. 김백준 씨의 그 증언들이 굉장히 MB에게는 치명적인데 그 김백준 씨에 대해서는 정신이 이상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MB가.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겠죠. 왜냐면 너무 자세하게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선 논리로 뭐가 맞네 안 맞나를 따지면 안 되고 메시지를 반박을 못 하겠으면 메신저를 공격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니까. 그래놓고 또 김백준은 그 법정에 못 나오게 그렇게 증거는 다 인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말이 안 되는 지금 수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본인이 뭐 쓸 수 있는 수가 없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요. 그런 MB군요. 자, 김윤옥, 이시영. 그 아버지가 재판받는데 한번 나올 법도 한데 말이죠. 딸들은 다 나왔어요. 딸들은 나와가지고 이제 눈인사도 하고 뭐 이랬는데 두 사람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거든요. 예. 아마도 증거를 두고 이렇게 다투지 않은 것이 검찰을 더 자극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법적으로 다 같은 직계 식구라고 하더라도 뭐 동시에 구속을 안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관례상 통상 부부는 이제 한 몸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속돼 있거나 뭐 재판을 받으면 나머지 한 사람은 완전히 그냥 뭐 딱 드러나는 범죄가 있지 않는 이상 같이 이렇게 동시에 막 구속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거나 기소하거나 이러지 않는 게 통상 관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을 괜히 자극해가지고 김윤옥 여사까지 돈 받은 게 이제 문제가 되면 그것만은 좀 막아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김윤옥 여사의 문제는 어차피 돈을 자기들이 받은 거니까 저거는 내가 받은 건데 그냥 김윤옥 여사가 받은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갈 수는 있지만 이시영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완전히 다른 혐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받았다고 주장해가지고 아들 거를 내가 대신 끌어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시영 씨가 뭐 아버지 보려고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아버지 보는 거는 멀찌감치 쳐다보는 거밖에 없고 뭐 지나갈 때 눈인사 하는 정도인데 그 나머지 이제 법원 안에는 기자들이 빼곡하게 이제 들어차 있잖아요.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질문 받고 도망가고 뭐 이런 게 이제 찍히면 자기한테는 이제 불리할 것만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가가지고 지금 다른 혐의 받아가지고 기소가 될지 말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기자들하고 이런 뭐 실갱이하는 그림 이런 걸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뭐 나머지 수사 대상에 없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제 아버지고 하니까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나왔겠죠. 그래요. 그런데 검찰이요. MB가 증거에 동의한다 치더라도 김윤옥, 이시영 봐주거나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MB 입장에서 이제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안 하더라도 내가 자극하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자극하지 말자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만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것만은 좀 봐주세요라고 뒤에서는 얘기를 또 넌지시 할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재판 중에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는데 본인이 올렸을 리는 없을 것이고. 변호인하고 같이 짜가지고 이렇게 좀 맞췄겠죠. 예. 저 어떻게 입장문 보셨어요? 입장문 전문을 봤는데 네. 글 자체는 MB가 쓴 것 같아요. 뭐 감옥에서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글은 본인이 쓰지 않았나 싶고 평소 본인이 하는 말투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그렇죠. 말투가 많이 담겨 있는 게 이제 읽혀서 본인이 이제 했고 뭐 그분이 이제 워낙 오탈자 이런 거 많이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비문 많고 이러기 때문에 예. 변호인이 이제 그 정도 아마 정리를 해주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한번 셈법을 한번 부려보자라는 것만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가 정치 보복을 당했다라는 거를 한번 부각시켜가지고 붐업을 해보자라는 의도로 그렇게 한 걸로 보여요. 왜냐면 그래야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페이스북으로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런 게 막 기사가 나가고 할 테니까. 네. 뭐 아니나 다를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많이 생산이 되긴 했는데 지금 이제 한반도 정세가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뭐 그게 메인 뉴스로 아주 시끄럽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쭉 보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특징적으로 보이던데 일단은 전반부에서는 본인을 박근혜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워낙 멍청하고 무식하고 무법자인 사람이어서 법도 안 지키고 그냥 절차도 뭐 무시하고 그냥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고 뭐 대통령에 대해 그 품격 이런 것도 알고 또 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개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개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박근혜 같이 저렇게 잘못을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나는 정말로 정치적인 보복을 당한 거다라는 거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애쓰는 부분이 초반부에는 좀 보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증거를 부동의하지 않고 다 이제 동의한 것이 내가 혐의를 인정한 거는 아니다. 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법조인들이 들으면 그냥 웃을 그럴 얘기를 한참 나름대로 이제 애써서 이제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뭔 소리야 이게 하고 지나가겠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런가 하면서 이제 지나갈 수도 있게 굉장히 긴 부분을 할애해서 그걸 해명을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건희 사면을 부각해가지고 나는 이 개인이나 기업인 이건희를 사면한 게 아니고 IOC 위원인 이건희를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로 이제 그 사람을 국가를 위해서 이 사면을 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전체가 덕을 봤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제 강조를 한 건데 예. 그래봐야 이제 내부에서 진술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진술을 안 했을 거거든요. 이학수가 나와서 얘기하고 뭐 김백준이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팩트로 이거를 논쟁을 하자 그러면 말이 안 될 건데 그냥 외관상 보이기에 그렇지. 이건 뭐 국가적으로 우리가 덕도 보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나라는 거를 하여튼 감정적으로 좀 끌어보려고 최대한 하여튼 글을 그렇게 길게 쓰는 건 전 간만에 봤는데 노력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실패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참 평소에 인터넷 글쓰기를 좀 하시지. 이런 식으로 쓴다고 누가 그 곁눈질이나 하겠습니까? 페북에 글 그렇게 길게 쓰면 잘 안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페북도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한 것 같아요. 최소한 스크롤의 압박 뭐 이런 정도 표현까지는 써줘야지. 예, 그런 것도 없잖아요. 라임을 맞추든지 뭐 좀 재밌게 쓰든지 뭐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쓰셔가지고. 예. 자, 뭐 보니까 MB가 전략이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뭐 아마 본인이 어렵다는 것을 그냥 모른 척 하고는 있고. 뭐 재판 말미에 나오면서 오늘 내가 뭐 모르는 사실 많이 알게 됐네 뭐 이러면서 들어갔다면서요. 근데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어디 도망갈 구멍이 없다는 거는 알고 있을 거고 아마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걸려라.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서 뭐 일부 무죄가 나오거나 요거는 조금 모자란 것 같다 해가지고 흠잡을 수 있는 거가 틈이 있는 게 딱 하나만 나와라. 그러면 그거를 잔뜩 부각해가지고 봐라 지금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덮어 씌워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 법원이 여기에 놀아나고 있다 요런 얘기를 하려면 일부 무죄 나오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거든요. 아마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야, 하나라도 무죄가 나와라.
어때요? 지금 그 검찰이 제기한 그 혐의들 하나라도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변호인이 그거를 어떤 논리로 반박하면서 변호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무죄는 큰 덩어리가 이제 무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요 하나의 사안은 뭐 그렇게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인정되기 때문에 유죄 이렇게 나와도 그 하나의 틈만 잡고 그걸 부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여튼 떠벌리는 거를 할 수 있는 그 하나만 남은 전략이고 뭐 사실상 이제 MB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다고 봐야죠.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판에 안 나온다고 하죠? 그렇죠. 재판에 처음부터 안 나올 거라고 기대한 사람이 많은데 첫 재판에 나온다 그래서 그게 되게 의아했거든요. 근데 박근혜하고 자기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판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증거를 다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부인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쭉 읽고 그리고는 지금 이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죠.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 이게 굉장히 모양 빠지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판부에는 설설 기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아예 박근혜처럼 대차게 나는 법원 못 믿고 말도 안 돼. 난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아예 들어가 버리면 똘끼도 있고 패기라도 있다고 할 텐데 이것도 재판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있고, 잠을 못 자고 있고, 이래가지고 건강이 나쁘니까, 검찰이 증거를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굳이 내가 앉아서 들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재판부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물어보시면 그때는 제가 바로바로 제깍제깍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모양 빠지고 참 없어 보이는 일입니까? 근데, 재판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웃기지 마세요. 라고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했거든요. 예. 왜냐면, 증거조사기일에도 당연히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게 없다 그러면 재판을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재판 횟수를 원래는 이제 일주일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럼 그거를 줄여줄게요. 그래서 주 2회로 하고 1시간마다 10분씩 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재판부에서는 너무 또 가혹하게 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놀아놨다는 등 이렇게 이제 되치기 당하거나 구설수에 괜히 휘말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하여튼 배려해가지고 재판부가 배려할 수 있는 거를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당초에 MB 쪽에서는 주 2회만 재판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재판 진행이 어려우니까 검찰은 4회를 원했고 변호인은 2회를 원했는데 그 중간쯤에서 3회 아주 많으면 4회 정도로 할게요라고 재판부가 이제 타협을 한 거였는데 그게 주 2회로 줄어들었으니까 이거는 변호인 측이 원하던 것을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봐야 증거가 지금 싹 다 동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 속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MB가 지병을 호소한 것 같은데 무슨 병인지 아세요? 얘기하기로는 섭식장애, 혈당 수치 증가, 불면증 이런 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얘기했는데 밥 잘 못 먹고 잠 잘 못 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구치소에서는 이제 미결수가 있잖아요. 교도소 이런 데 가면 미결수가 있고 기결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결수는 보통 일을 안 해요. 예. 그냥 교도소 가면 다들 이렇게 일과 시간 맞춰가지고 일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재판이 아직 안 끝난 사람들은 그 일을 못 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판이 완전히 끝나야 기결수만 이제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MB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좀 빡세게 일을 좀 시켜야 돼요. 식판을 나르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이 육체적으로 좀 움직이시게 해야 본인이 좀 잠도 잘 자고 배고프니까 밥도 잘 드시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이렇게 아프다고 주장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안 나오고 땡깡 부리다가 재판 돌아가는 형국이 너무 원사이드하게 불리하다 싶으면 예. 그리고 변호인들이 뭔가 물고 늘어질 만한 포인트를 제대로 못 찾는다 싶으면 어느 순간에는 박근혜처럼 나 이런 재판부 신뢰할 수 없는 재판부한테는 재판 못 받겠다. 그리고 들어 누울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아이고 참 이런 것들이 대통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굉장히 철저하고 꼼꼼하게 잘 재판을 해가지고 엄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MB 재판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MB가 저질렀던 많은 악행들, 그리고 많은 나쁜 일들이 아직
표면에 안 드러난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걸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이후에 전혀를 가다듬어가지고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밝혀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깊이 있는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네. Ba-da-ba-ba-ba